우울한 귀향 구할. 이제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 젊음을 바친 직장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도시에 살고 있는 미워진 자신까지도 버려야 한다. 날이면 날마다 거듭해 오던 이별 연습도 마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멋진 귀향, 화려한 이 한마디를 앞세우고 나는 돌아가야 한다. 잃어버린 고향이 그 어디맨지 몰라도 기어이 나는 돌아가고야 말리라. 가서 집을 지으리라. 집 뒤엔 얕은 언덕과 구름이 먼 산으로 연해져 있고 먼 산은 걸어서 반마장 정도 거리에 있었으면 그곳에 살면서 저녁 무렵이면 언덕에 올라 서산으로 지는 해를 배웅하며 붉게 물드는 황혼을 보리라. 그 장려한 낙조 속에서 내 저리고 아팠던 청춘과 생애를 다시 보리라. 집 앞에는 실개천보다 좀 더 넓은 거랑이 크고 작은 조약돌로 모자이크되어 있고 그 조약돌 사이로 맑은, 정말로 맑은 시냇물이 1년 4철 흘러가는 곳. 투망이나 반두를 들고서도 걸어서 한 번쯤 쉬고 닿을 수 있는 거리. 낡은 자전거라도 있으면 단숨에 이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살리라. 정말 그러리라. 강변 여기저기엔 키 큰 미루나무. 동네 입구에는 폭넓은 정자나무 한 그루가 노인들과 조무래기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 집 입구에 들어서면 감나무 숲속에 갇힌 듯한 토담집 하나가 그림처럼 아름다워라. 서쪽 담벼락에 붙어선 키 큰 참가죽나무 한 그루는 해마다 햇순을 피워내. 그래서 봄마다 상큼한 입맛을 돋워주고 동쪽 우물가에는 갓 튀겨낸 박산을 뒤집어 쓴 듯한 조팝나무와 박태기나무가 친한 이웃처럼 이마를 마주대고 서 있는 우리 집. 그리워하면서도 꿈에서만 찾아가는 아름다운 집. 찌그러진 두레박으로 길어낸 우물물은 토란 밭으로 비워지고 녹색. 우산을 받쳐든 수줍은 새약시 같은 토란들의 미소가 모여져 아침마다 수정 같은 물방울이 돌돌 굴러 떨어지는 곳. 살인문에서 처마 및 섬돌까지는 10발자국 아니 20발자국쯤. 비 오는 날을 위하여 동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맷돌과 풀매 조각으로 징검다리식 디딤돌을 만들어야지. 집 경계인 흑돌담 벽면에는 그동안 산천을 돌아다니며 탐석했던 돌 중에서 가려 뽑고 남은 선에 들지 못한 형형색색의 돌들로 멋을 부려야지. 남은 땅은 채마밭과 꽃밭을 반반씩 일궈야지. 그래서 계절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상추 쑥갓, 오이 실파 아욱 부추가지 등 온갖 푸성기를 키우고 꽃밭은 봉서나 채송화, 맨드라미 접시꽃 나팔꽃 등을 적절하게 어우러고 배열한 후 대추나무 아가베나무 꽃사과나무 등 유실수도 심고 그래 오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뽕나무 한 그루쯤 심는 것도 잊지 말아야지. 어느 빛 밝은 날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문간을 들어서면서 이거 고향이네. 정말 고향이야 하고 소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집은 고향에서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풀꽃들과 나무들을 가득 심어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나의 집. 서쪽 감나무 밑에는 나탈과 군뱅이 지렁이 따위를 쪼다가 지친 닭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닭장을 짓고 횃대도 높이 올려야지. 닭들은 동트기 전부터 부음하게 밟기 시작하는 동력. 하늘만 보고도 새벽을 알리는 꽃기호를 목청 높여 노래할 수 있도록. 동창이 있는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글을 쓰다가 새벽을 알리는 계명성을 꿈속같이 아련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간혹 찾아오는 친구들과 늦은 술을 들다 그대로 쓰러져 자다가도 꽃기호 소리에 벌떡 일어나 찬물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킨 후 아직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신새벽의 숲길을 취한 걸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의 나라 속에 있는 작은 나의 집. 늦은 아침상을 들고 있는데 두 그루의 나무가 자라.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되어버린 쌍둥이 감나무의 둥지를 틀고 있는 까치들이 집 주위를 선회하며 까악하고 신나게 떠들어대는 곳. 이미 반백으로 늙어버린 아내가 여보, 아이들에게서 무슨 좋은 기별이 올려나 봐요 하고 아직 우체부의 붉은 가방 속에 들어있는 소식을 까치를 통해 미리 알아차리기라도 하면 그 궁금증 때문에 아침 식욕을 잃어버리는 나의 집. 나는 정말 그런 곳에서 살리라. 여름밤이면 처마 밑에 매달아둔 멍석을 깔고 마당 어기. 여기저기에 엉겅퀴와 쑥대 등을 말린 건초들의 모깃불을 지피고 아스라이 치어다 보이는 은하수 너머에 마음까지 올려보낼 수 있는 곳. 짧은 생애 동안 별에 시만 쓰다간 시인 윤동주를 생각하다가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통해 아름다운 목동의 이야기를 들려준 알퐁스 도테 선생도 자주 떠올릴 수 있도록. 그것도 지겨우면 독리주막에서 가져온 모가지에 줄을 묶어 넣어둔 우물 속에 막걸리를 꺼내. 풋고추와 열무김치를 안주 삼아 조촐한 술판이라도 버려야지. 겨울이면 집동 사이에 얼지 않게 갈무리에 둔 홍시를 꺼내 먹거나 집 봉태기 속에 놔둔 씨암탉에 달걀 몇 개를 무명실로 감아 지라로의 불씨 옆에 파묻어 두었다가 꺼내 먹는 맛. 오후부터 내린 눈이 지붕 위에 한자쯤 쌓이면 혹시 무게를 이기지 못한 석가래들이 우지끈 소리를 낼까. 보아 긴 대나무 장대로 쌓인 눈을 털어내는 야간 노동의 즐거움. 아, 꿈속에서만 첫날 만날 찾아가는 그리운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아직 이 도시에 머물러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의 회색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에게 왜 머물고 있는가? 고 질타하고 어서 달려가라. 고 재촉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맺고 있는 인연의 끈들을 풀거나 끊기에는 시간과 여건이 예사롭지 않아. 그래 알았어. 하고 약간의 말미를 줄 것을 간청하곤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물거리고만 있다가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왈칵 겁이 날 때도 있다. 나의 몸과 기억들이 더 이상 쇠잔해지기 전에 피곤한 육신이 안주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할 텐데. 고향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만 답답하고 기억 속의 그곳은 아득할 뿐이다. 그래서 꿈속에서 자주 행하는 나의 귀향은 우울하기만 하다. 사투리 대신 곳곳말을 곽흥렬. 전라도 사투리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파를 탔다. 전주와 농마을에서다. 전라도 말, 얼마나 찰지고 구수하고 정겨운가. 소식을 듣는 순간 수백 리 먼 거리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참견해 보고픈 마음이 충동질한다. 한데 무슨 억하심정일까? 사투리라는 말을 접하자마자 반가운 마음과는 달리 한동안 가라앉아 있던 알레르기가 다시 또 도진다. 이것을 나만의 지나친 거부 반응이라고 몰아세운다면 좀은 억울하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 답답한 심경을 하소하기 위해 나는 내 논리의 응원군으로 어감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 어감, 이 단어는 우리말 사전에 말소리 또는 어투의 차이에 따른 독특한 느낌과 맛으로 뜻풀이가 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종잡을 수가 없다 보니 서로 엇비슷한 말일지라도 어감의 차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나쁜 어감을 지닌 표현보다는 좋은 어감을 지닌 표현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던가. 이러한 심리 기제는 선입견이 끼어들게 만드는 단초로 작용한다. 어감이 선입견의 개입을 부르는 대표적인 경우를 들자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일 터이다. 세상을 살다 보니 별의별 이름들을 만나게 된다. 김치국이나 현상범, 피칠갑, 이병신 등속은 그나마 덜 괴이한 이름에 속한다. 바가라니, 임신 중이니, 방귀년이 하는 이름들은 아예 듣기조차 민망스럽다. 같은 인물일지라도 이름이 고상하면 괜히 사람까지 돋보이지만 이름이 저속하면 어쩐지 사람마저 잡되게 느껴진다. 어디 사람 이름뿐일까? 식물의 이름도 그러하긴 마찬가지다. 며느리 미씨께, 개불알꽃, 전나무, 자짓순풀. 이름만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 답안으로 사용하는 숫자 가운데도 어감이 나쁜 말들이 덜어있다. 다들 이런 표현을 꺼리다 보니 다방이며 음식점 같은 곳에서 18번 테이블에 앉은 고객을 두고 18번 손님이라 하지 않고 18번 손님으로 부른다거나 차를 타고 가다 내비게이션을 켜면 10번 도로에 들어섰을 때 10번 도로 대신 10원 도로라는 안내음이 흘러나온다. 일부러 문법에 맞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문법적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는 이유가 발음상 거북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임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사투리 또한 이 같은 유의 하나인가 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어감이 좋지 않아서이다. 당연히 사투리에서의 사자가 죽을 사자와는 사돈의 팔촌 관계도 아니겠지만 자꾸 죽을 사자가 연상되어 오는 건 왜일까? 한국인들은 대다수 사자를 꺼린다. 고층 건물에서 4층은 영어 대문자 F를 붙이거나 아니면 아예 건너뛰고 5층으로 표기한다. 병원이나 장례식장에는 사호실이 없다. 군대도 사사단을 두지 않는다. 초현대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에서마저 4번과 44번 탑승구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민족에게 평소 사자, 기피 심리가 얼마나 강하게 뿌리박혀 있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사투리에서 사자만이 아니고 투자도 그렇다. 어쩐지 고상하다거나 품위를 지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투자가 들어간 낱말들은 대다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투정이며 투기, 결투 따위의 명사는 물론이고 투덜대다, 투미하다, 툭깔스럽다 같은 동사와 형용사도 어감이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서 다가 아니다. 마이너스 투성이라는 전미사는 가히 부정적인 어감의 압권이다.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투에는 두 가지 정도의 뜻이 담겨 있음을 명시해 놓았다. 곧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이나 솜씨로 풀이되는가 하면 버릇으로 굳어진 일정한 방식의 틀이라는 의미도 지녔다는 것이다. 전자의 해석은 괄호밖에 두고 후자의 해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거기 사용된 어휘들 가운데 버릇이라는 순우리말 역시 어감이 그리 긍정적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이 단어는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힌 굳어진 행동이나 성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성질 또한 성질내다, 성질부리다, 성질머리 등으로 변용되거나 파생어를 낳는 것으로 보아 말맛이 나쁘기는 매일반이다. 아니, 이것저것 다 떠나서 사투 자체가 마치 죽기를 각오하고 처절히 싸운다는 의미를 지닌 결사. 투쟁의 줄임말 같아 거부감이 들게끔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물망 엮듯 촘촘히 따지고 들어가면 최초의 사투리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느낌은 저절로 굳어진다. 결국 이 같은 이유로 해서 사투리라는 낱말이 가지고 있는 어감도 자연스레 달갑지 못하게 인식되는 것이리라. 작가는 기존 문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문법을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국회의원이 새 법을 만들듯 작가가 새로운 문장, 새로운 낱말을 고안해내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고유권한 일터이다. 이는 어쩌면 작가로서의 소명일지도 모르겠다. 그 이론에 기대어 나는 작가로서 사투리 대신 곳곳말이란 새 단어를 만들어 우리 사는 세상에 퍼뜨리고 싶은 것이다. 곳곳말의 논리적 근거는 여기서 구해진다. 먼저 어느 한 군데도 빠짐없는 모든 곳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방방곡곡에서 출발하여 이를 줄임말인 곡곡을 찾아낸다. 그 다음 곡곡의 고유어인 곳곳으로 바꾼다. 다시 그 다음 곳곳에다 역시 고유어인 말을 합성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밟아서 탄생시킨 신조어가 바로 곳곳말이다. 사투리가 낡고 부정적인 어감을 지녔다면 곳곳말은 신선하면서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 앞으로는 사투리보다는 곳곳말이 언중의 호응을 얻어 널리 쓰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이 각기 고유한 지방어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 방편이 될 것임을 굳게 믿는다. 벼랑간 최윤정. 마당이 넓고 장독대가 많은 집에 셋방을 살았다. 주인집이 꽤 부자여서 담이 높고 대문 단속이 철저했다. 여기서 사는 동안 엄마는 일하러 나갈 때 방문을 잠그지 않았다. 단칸방에서 가지고 놀만한 건 책뿐이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었다. 엄마는 그런 나에게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듯 푼돈이 생기는 족족 책을 사줬다. 더 찢어질 것도 없는 궁색한 살림의 5살 무렵. 혼자 글을 깨치고 셈을 하는 아이는 부모가 고된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7살 무렵 엄마가 할부로 위인 전집을 샀다. 전래동화와 동화대백 과사전도 들였다. 한꺼번에 많은 책이 생겨서 그저 좋았다.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여도 괜찮았다. 책을 읽다가 마당에 나가 놀기도 했다. 우물에 돌을 던져보거나 물을 길어 올리기도 하고 몰래 주인집 장독 뚜껑을 열어 장을 손가락으로 퍼먹기도 했다. 그래도 책 읽는 것이 제일 재미있었고 마당에서 잠깐 딴짓을 하는 것은 다음 책을 보기 위한 전조에 불과했다. 동화책을 읽다 한 단어가 내게 최초로 온 순간을 기억한다. 벼랑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문장 안에서 어림잡아 이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사전은 없고 물어볼 어른도 없었다. 어린 나는 혼자 곰곰 생각했다. 별의 안간이라니. 얼마나 밝고 푹신한 말인가. 빛의 아름드리 안쪽으로 눈부신 마당이 있고 엄마의 품처럼 포근한 바람이 간간히 부는 곳일까. 손톱만 한 흰 아기별꽃이 만개한 나무가 있는 곳. 우물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물이 길어지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앞머리칼이 흔들릴 때
아기별꽃이 우수수 떨어져 날리는 곳. 별의 안간에서는 모든 것이 부드럽고 온화하여서 겨울이 와도 엄마는 새벽에 불어 일어나 연탄을 갈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별안간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무한히 환하고 따뜻하다는 뜻일까? 한 계절 동안 이 단어를 가지고 놀았다. 한낮 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고개를 들면 눈꺼풀 안까지 주홍빛으로 들어차던 태양의 힘. 작고 동그란 이마로 뛰어내리던 빛의 아가들. 정수리를 빙빙 돌리며 노래를 흥얼거리면 습자지처럼 얇은 현기증이 일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세상이 있었다. 섬광이 이는 하늘을 눈 꼭 감아 가두면 나의 안간은 작고 빛나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로운 별이 되었다. 내 안에 별의 안간을 들이고 많은 것을 담았다. 정말로 재미있었던 이야기들과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름. 피라미드의 신비와 마당 감나무, 바닥에 떨어진 풋감들. 우물 옆에 만개한 작약과 손으로 툭 치면 흩날리던 노란 꽃가루. 어느 날의 빗소리와 국 냄비에서 터지던 거품, 시큼한 냄새 그리고 마을 구판장 외상장부에 적힌 내 이름. 나는 자주 눈을 감고 내 안간의 것들을 들여다보며 보살폈다. 어느 해에는 외할머니 집에서 지냈다. 할머니는 또래보다 마르고 왜소한 나를 안쓰러워했다. 이것저것 주는 대로 받아먹고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 지냈지만 대체로 엄마를 기다리며 보내는 날들이었다. 해가 저물면 어린 나로서는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쉬 잠들지 못했다. 뒤척이는 손녀의 턱 밑까지 무거운 솜니부를 당겨 덮어주던 손길, 할머니는 거친 발로 내 차가운 발을 비벼주었다. 이불에 밴 군불 냄새를 맡으며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그 품에서 까무룩 잠이 들어 도착한 노구의 안간은 앙상했지만 성긴 울타리에서 박하향이 났다. 옛날 옛적의 산골을 누비고 구름을 타고 선녀가 되어 천국에서 놀았다. 장독대에 붙은 달팽이는 손가락으로 툭 치면 제 안간으로 머리를 숨기고 톡 떨어졌다. 소금물에 담가둔 풋감은 꼭지 안으로 별의 안간을 들여 노랗고 달콤하게 사가갔다. 우물에 고개를 받고 부른 노래들은 길고 어두운 통로를 따라 우주까지 흘러갔을까. 고추장에 손가락을 푹 찔러 넣고 붉은 안간의 맛을 쪽쪽 빨아먹으며 나는 커갔다. 오줌이 마려워 잠에서 깨면 아빠와 엄마는 입을 벌리고 잠이 들어 있었다. 허술이 열린 안간에서 고단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한 번씩 알아들을 수 없는 우주의 언어를 뱉었다. 너무나 피곤해 보이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안도감이 들었다. 그래도 이단 칸방으로 돌아와 몸을 쉰다는 사실. 악착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는 사실. 무방비 상태로 열린 두 사람의 안간에서 여전히 온기가 있고 익숙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또래보다 조숙하고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는 것이 되바라졌다거나 건방지단 평가로 돌아왔지만 괜찮았다. 내게는 가지고 놀 책과 어찌 되었든 집으로 돌아와 한 이불을 덮고 잠들던 두 사람이 있었다. 밤이면 엄마가 나를 안간에 들여 재우고 낮에는 세상의 안간들이 요람이 되어 나를 돌봤다. 살펴보면 여기저기 반짝이던 별의 안간들이 밤이나 낮이나 수두룩했다. 후에 사전에서 별안간은 갑작스럽고 아주 짧은 동안이란 뜻인 걸 알았음에도 이 단어를 만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따뜻한 곳으로 건너갔다. 별안간 도착한 곳에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누운 할머니가 있었다. 이제는 엄마도 그 곁에 누워있다. 가슴에서 무언가 뭉클한 것이 비집고 나오려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품은 별의 안간이 있어 오래도록 뜨거울 것이다. 5월의 조윤수. 어지러웠던 4월의 꽃바람은 5월의 푸른 바람으로 왔다. 5월의 선물, 수수꽃다리 향기가 차 안에 가득하여 코끝이 간지러웠다. 가슴에 고이는 연보랏빛 물감을 캠퍼스에 그대로 풀어놓을 수 있으면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 같았다. 젖은 시선 안으로 들어오는 5월의 언덕은 화선지에 번져나가는 봄빛 수채화였다. 눈시울이 적셔진 것은 돌아오지 않을 청춘이 그리워서가 아니었다.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과 5월이 짙어가는 언덕길을 대비하면서 실록의 경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서인지도 몰랐다. 사무엘 울만은 말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5월은 딸기가 끝나는 달이요. 갖가지 채소 열매가 익어가는 달이다.
이제 푸절매들은 자연의 감성을 잃었다. 그래도 여전히 모란의 다리요, 라일락 향기 퍼지는 다리다. 나의 5월을 더듬어 보았다. 미망의 청춘을 접고 결혼의 문으로 들어갔던 다리요. 많은 5월을 잃었고 깊은 산속의 미로를 헤매기도 했다. 길 아닌 험한 가시덤불을 헤치고 지름길로 오른 산. 정상에서 만났던 먼지와 다를 바 없는 나와 티끌 같은 세상. 마음의 청춘으로 다시 본 실상의 세상. 귀한 또 다른 나와 나들과 그토록 향기로웠던 5월. 잃었던 옛 5월들도 한꺼번에 몰려왔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기도 했다. 내 언제 나이를 세고 살았던가. 사무엘의 말처럼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이 경이의 애모, 하늘의 별들 그리고 빛나는 사물과 사상에 대한 희망 앞에 가로놓인 일에 대한 불굴의 도전, 어린아이 같은 끊임없는 탐구심, 인생에 대한 환희와 흥미. 이런 것들을 잃지 않는다면 청춘이라 했다.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상을 잃을 때 늙는다고 했다. 봄마다 색다른 봄. 젊었을 때 알지 못했던 봄이 지났고 또 지난다. 마음과 정신은 언제나 청춘이라지만 정신에 그르신 몸이 달아가고 있는 것을 어쩌랴. 하지만 이번 5월은 다시 새로운 희망의 가지 하나가 옹이진 옆구리에서 뻗어나오는 것 같아 가슴이 부풀고 있다. 변덕스러운 4월의 봄바람은 마침내 분단된 한반도에도 불기 시작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한 봄기운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피어났다. 봄바람에 들뜨기 시작한 흥부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까지. 우리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는 북미 정상회담의 역사적 장면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드디어 극적인 세기의 악수,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드라마 정점의 한 장면에 초점을 맞추듯 가슴 조이며 주시했다. 살아있을 때 우리 자매들은 개성에 다시 가볼 수 있을까? 한국전쟁 928 수복 무렵 온 가족이 부산에서 개성으로 올라갔다. 어처구니 없게도 중공군 개입으로 후퇴하게 되어 되돌아오는 동안 우리 어머니는 치명적인 생의 고난을 겪었다. 언니들께 물었다. 땅속에 묻은 김장독은 그대로 유물이 되었을까? 김장 뒤에 남은 양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끼니의 반찬으로 사용했다. 그 당시 무슨 밀폐 용기가 있었던가. 작은 항아리채로 머리에 이고 개성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틀 동안 걸었다. 밤이면 피난 떠난 빈집의 헛간에서 웅크리고 지내기도 했단다. 어떤 기차역에서인가 뚜껑 없는 기차칸에 겨우 올라타고 다시 이틀 걸려서 서울에 도착하였다. 길에서 팥죽을 끓이는 광경을 보았기에 동지 무렵 서울을 떠난 기차는 부산까지 열흘가량 걸렸다. 추풍령 고개에서 기차는 다시 멈추었다. 아버지는 마을에 내려가서 쌀을 구하고 큰언니는 수통에 물을 받아왔단다. 기찻길 언덕에서 항고 군용 밥통에 밥을 지었고 김장 양념으로 비벼 먹은 햅쌀밥의 맛은 말로는 할 수 없었다고 큰언니는 회상했다. 두어 달 동안 살았던 개성의 기억과 피난길을 항상 떠올리는데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과 이산 가족들은 얼마나 애태우며 살았겠는가. 기백이 항상 당당했던 그분은 청년 시절에 함경도에서 내려와서 남한에서 가정을 이루었다. 국군에 참여하여 장군까지 되었다. 퇴직 뒤 90세가 넘어서 치매가 왔다. 그런데 북녘 고향에서 지냈던 청년 시절까지의 기억만 되살리고 남한에서 살았던 부인과 자녀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남한에서의 삶을 송두리째 놓치고 말았을까. 아직도 이산의 아픔과 증오를 치유해야 할 세대가 많이 남았다. 그들의 꿈과 민족의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말했다. 평양에서 멀리 가져온 냉면, 아니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먼 하면서 멋쩍게 웃었다. 2시간이면 달려올 수 있는 거리이며 통역도 필요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관계다. 수천 년의 역사를 공유한 한민족이다. 70여 년 동안 건널 수 없는 섬처럼 지냈던 남한 땅.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계선을 당장 한 걸음에 넘어보았다. 한 발자국만 넘으면 되는 거리를 두고 이제야 만났다니.
꽃향기는 천리를 가고 새들에게는 경계가 없는 길, 사실 땅이나 바다, 하늘에 어떤 경계선이 있던가. 사람이 관념적으로 그어 선을 만들고 국경이 만들어졌다. 이제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물꼬가 터졌다. 가로막았던 빗장을 풀었으니 변덕 많은 봄날처럼 우여곡절을 같이 겪어가며 뜨거운 햇살 아래 땀 흘리고 번개치는 여름날도 견디고 태풍도 맞으며 맑은 가을 하늘이 나타나도록 잡은 손 놓치지 않아야 한다. 5월 내내 품었던 부푼 꿈의 결실은 언제 보게 될까? 평화시대로 가는 연속 다큐멘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출해 갈 것인가? 꿈같은 현실의 극은 몇 회까지 가서 안전한 쉼표를 찍게 될까? 남북 정상이 판문점 푸른 도보다리를 걸으며 대화를 나눈 것처럼 우리도 개성의 선주교를 그렇게 밟아보기를 기대한다. 수수꽃다리 향기 퍼지는 5월이면 더욱 좋으리라. 간격, 그 미학을 재다 이승해. 서너 평 남짓되는 뒷곁에 흙을 도두어 텃밭을 만들었다. 손바닥만 한 밭대기 하나 생겼다고 농군이 된 양 호들갑을 떨었다. 봄볕이 대지를 일구기 시작하자 육거리 시장으로 달려갔다. 거름과 비료 한 포씩 사고 호미도 조선 호미, 작은 호미 한 자루씩 샀다. 묘판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모종을 보자 욕심이 생겼다. 고추, 상추, 가지, 브로콜리, 샐러리, 케일, 방울토마토.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 보니 너덧 상자나 되었다. 좁은 텃밭에 이 많은 모종을 심으려니 술을 놓듯 촘촘히 심을 수밖에 없었다. 미리 파놓았던 밭이랑을 뒤엎고 고랑과 두둑 사이를 좁혔다. 고추와 고추 틈 사이사이에 상추를 심고 브로콜리와 샐러리, 케일을 오종종하게 붙여 심었다. 품종별로 심으려고 계획했던 일도 허사가 되었다. 황량하던 뒷곁이 초록 생명의 숨결로 들썩거렸다. 깊은 저교에 잠겼던 집안도 생기가 돌았다. 나는 혹여 땡볕에 작물이 강마를 세라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물을 주었다. 파리똥만 한 풀만 자라도 호미를 들이댔다. 밭은 깎아놓은 밤톨 같았다. 작물이 처음에는 일정한 공간을 유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푸성기들이 슬금슬금 개걸음을 치며 남의 발등에 슬쩍 제 몸을 얹고는 떠밀었다. 하얀 별꽃을 달고 한껏 꿈을 꾸던 고추가 옆 고랑에 있던 가지에게 허리를 잡혀 곱사등이 되었다. 고고하게 커가던 케일도 손톱만 한 꽃을 피운 브로콜리도 세력을 넓힌 방울토마토에 치여 우두망찰 서 있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참사를 면치 못할 것 같았다. 방울토마토, 고추, 가지순을 쳐주고 그동안 그늘에 가려 크지 못했던 케일이며 브로콜리, 샐러리를 해가 잘 드는 밭둑으로 옮겨 심었다. 만족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다닥다닥 붙어있던 녀석들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적당히 거리를 둔 텃밭에 작물들이 저마다 개성을 드러내고 열기를 뿜었다. 고추가 다산의 여왕답게 마음껏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토마토도 덩달아 동그란 열매를 옹기종기 매달고 가지도 토실토실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았다. 밭둑에 옮겨 심은 녀석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가을볕에 몸을 맡기고 파닥거렸다. 내게는 텃밭과 같은 정겨운 곳이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면 정다운 이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둘의 길쌈하듯 글공부도 하고 두런두런 사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세 사람이 들고 모임이 커지면서 간혹 티격태격 다투는 날도 있었다. 사람이 많으면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부대끼며 사는 것이 인생이니까. 많은 사람이 복닥대다 보니 구성원 둘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섰다. 서로 마음을 합쳐 잘해보자고 벌인 일이 중간에 뒤틀리면서 둘은 상대의 발등을 밟고 만 것이다. 개인적인 일이 어찌어찌하다 둥지 안으로 들어오고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멀찍이 떨어져 숨을 죽였고 어떤 이들은 치맛자락을 펼쳐 감싸 안으려 애썼다. 그러는 와중에 위로와 비난이 웃자라 아무렇게나 나부끼더니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서로 맞닿아 찔린 상처에서는 진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상처를 보듬고 싸매주고 싶었다. 그러나 한번 짓무른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상처만 키우는 꼴이 되었다. 너도 나도 내민 손이 당사자들에게는 가시가 되고 공동체엔 화가 되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참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되었다. 소통이 마비된 둥지엔 바람 한 점 마음껏 드나들지 못했다. 화사하게 피웠던 웃음꽃마저 시들어버렸다. 몇 달 가슴앓이의 속은 검은 숫덩이가 되어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온 힘을 다해 중재에 나섰다가 파도에 휩쓸렸다. 나는 옹기종기 모여앉아 정을 수놓던 둥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게 싫었다. 만나도 거리를 두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 묘에서 한 발짝 가까워지면 간섭을, 두 발짝 가까워지면 조종하려고 든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쌓이기도 하지만 반면 지나친 집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대의 고유한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였다가는 벌집을 쑤시는 꼴이 된다. 간격이 적당하면 내 가시에 상대가 찔리지 않는다. 아픈 곳을 건들거나 약점을 찌르거나 하지 않는 마음의 간격이 필요하다. 우리는 높이와 깊이가 다르다. 양팔을 벌리면 폭도 다르다.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간격이다. 간격은 서로의 마음이 공유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저마다 놀랍고 신비로운 존재로 서로를 잇는 다리를 놓되 자신의 고결함과 존엄성을 잃지 말라고 한다. 관계의 미학을 지킨다면 공존의 미학을 누릴 수 있다. 공존의 이치를 깨달았을까? 아웅다웅 영역 싸움하던 푸성귀들도 제자리에서 무르익어가고 있다. 나만 보면 감나라, 대추나라 해서 멀리했던 K를 불러 따뜻한 밥 한 끼 나눠보련다. 탱탱하게 살이 오른 가지는 조물락조물락 무치고 샐러리, 방울토마토, 갖가지 푸성귀는 달콤새콤한 샐러드로 고추와 케일은 구수한 된장에 찍어보리 미어지게 먹으며 그동안 쌓인 찌꺼기들을 훌훌 털어내리라.